자, 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수의 수온이나 염분, 밀도, 그리고 용존 기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배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수온입니다. 표층 수온을 볼 건데요. 말 그대로 깊이 있는 바다 깊은 곳이 아니라 표층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표층 해수의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가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저위도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실제로도 거의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나 완전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도 있죠, 위도. 이거 위도죠, 위도. 이 위도랑은 완전 온도가 날아가지는 않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지금 색칠한 부분이 온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진할수록 진할수록 온도가 높도록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적도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위도가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으니까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비교적 고위도에 비해서는 저위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선생님이 그은 이 선과는 완전 나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지금 28도인데 여기는 지금 24도란 말이야. 같은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다르죠. 다시 말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표층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른 요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 여기에 답이 나와 있겠죠. 대략적으로는 위도와 나란하고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지긴 하지만 같은 위도더라도 해류나 용승, 계절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대륙 연안보다는 대양부 중심에서 표층 수온의 변화가 적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비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비열이라는 건 여러분 중학교 때 나온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해요.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한가를 말을 하는데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쉽게 생각하면 밀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오랫동안 저장. 에너지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다와 육지를 비교해보면요. 바다가 훨씬 더 비열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다는 에너지를 한번 받아들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저장을 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말한 것처럼 수온의 변화가 비교적 적어요. 여기서는 지금 대양의 중심부라고 하죠. 바다의 중심부는 이 육지 근처보다 훨씬 더 수온 변화가 적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비열로 설명을 하는데 바다는 육지에 비해서 비교적 비열이 크다. 다시 말해서 바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낮 동안 받은 에너지 있죠. 낮에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밤까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나 육지 같은 경우는 비열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받은 에너지를 밤까지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온을 따질 때는 비열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대양의 중심부가 대륙의 연안보다는 훨씬 더 비열이 크기 때문에 표층 수온의 변화가 훨씬 더 적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자,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어떻게 달라질까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사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표층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수심이 10m 이내에서 85% 정도가 흡수되고 수심이 100m 이내에서는 99% 정도가 흡수된다. 다시 말해서 100m 이상에는 태양 에너지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 이렇게 수온 그리고 깊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첫 번째 혼합층부터 볼게요. 혼합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깊이에 따라 수온이 지금 일정하죠. 일정.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층이며 당연하죠 여러분. 태양 에너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층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바람에 의해 혼합되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수온이 일정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샥샥샥 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닷물 위아래가 이렇게 막 섞이겠죠.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랑 아래에 있는 부분에 물이 막 섞여요. 그러니까 수온이 일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수온이 일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요.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러면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태양이랑 가까운 이 부분이 가장 높을 거고 내려갈수록 점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왼쪽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위아래가 막 섞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타난다. 여기를 우리는 혼합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혼합층은 어떤 경우에 잘 발달을 할까? 어떤 경우에 두껍게 발달을 할까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잠시만. 자, 볼게요. 자, 바람이 강한 겨울과 중위도 지역에서 두껍게 형성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표층 수온이 높은 여름과 저위도 지역에서 혼합층의 시작 온도가 높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밑에랑 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위에는 지금 두껍게 성장을 하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고 밑에 거는 혼합층의 시작 온도가 어떤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두께부터 볼게요. 두께는 겨울과 중위도 지역에서 가장 더 두껍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면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보면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잖아요. 그러면 더 아래까지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면 저기 밑에까지 심해층이 이렇게 저기 밑에까지 혼합층이 발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위에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는 1월, 여기 1월이 있고요. 여기 8월이 있어요. 누가 혼합층이 더 두꺼워요? 당연히 1월이 더 두껍죠. 그 이유는 뭐예요? 1월에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야. 자, 위도에 따른 연직 수온을 볼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근 이 중위도와 그리고 저위도를 볼게요. 누가 더 혼합층이 두껍죠? 중위도가 두껍죠. 그 말은 뭐예요? 중위도가 저위도보다 바람이 강하구나. 다시 말해서 혼합층의 두께 가지고 대략적으로 바람의 세기를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혼합층의 시작 온도예요. 혼합층의 시작 온도는 여름과 저위도에서 높대. 그 이유는 뭐예요? 표층 수온이 높기 때문이야, 여러분. 자, 여기 1월과 8월이 있어요. 시작하는 온도가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8월이 높죠. 왜냐면 태양 에너지의 입사량이 많기 때문이야.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가 8월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8월의 시작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께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두께는 바람의 세기가 결정을 하고요. 시작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결정을 해요. 자, 위도에 따른 연직 수온을 봤을 때도 여기 중위도, 여기 저위도입니다. 누가 시작 온도가 높냐면 저위도가 더 높죠. 역시 이것도 두께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에 훨씬 더 단위 면적당 받는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작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수온 약층입니다. 수온 약층. 자, 깊이에 따라 수온이 감소하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말을 하는데 밑에 볼게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여 매우 안정한 층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안정하다고 말을 해요. 밀도가 증가하면 안정하다고 말을 하네. 두 번째, 대류가 발생하지 않아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묶어서. 자, 수온 약층을 볼게요. 수온 약층. 수온 약층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했을 때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수온 약층이라고 말을 하죠. 수온 약층. 자,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온 약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밀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밀도. 어렵게 하진 않을게요. 밀도.
자, 밀도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물이 따뜻한 물보다 커요. 자, 밀도라는 거는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질량을 말하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 같은 부피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누가 더 무거운가를 생각을 하면 돼요. 같은 부피라고 가정을 하면 무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같은 부피를 가정했을 때는 차가운 물이 따뜻한 물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선생님 박스 두 개를 그릴게요. 이거 A, 이거 B 박스. 둘 다 가운데 가림막을 이렇게 칸막이를 딱 쳤어요. 그리고 A 박스는 위쪽에 따뜻한 물, 아래쪽에 차가운 물이고요. B 박스는 위쪽에 차가운 물, 아래쪽에 따뜻한 물이에요. 자, 차가운 물이랑 따뜻한 물이랑 누가 더 무겁죠? 같은 부피를 따져보면 차가운 물이 훨씬 더 무거워요. 자, A랑 B를 동시에 선생님이 이 가림막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A 같은 경우는 무거운 게 아래쪽에 와 있고요. 따뜻한 게 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섞일 필요가 없어요. 무거운 게 당연히 아래에 있는 게 맞는 거고 가벼운 게 위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A는 섞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B는 어때요? B는 지금 무거운 게 위에 있고 가벼운 게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어때요? 밑으로 가야 되는 거고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림막을 제거하는 순간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따뜻한 물이 위쪽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A를 안정하다고 말을 해요. 섞이지 않으니까 안정하다. B는 불안정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렇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대류라고 말을 하죠. 대류. 됐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수온약층에 적용을 시킬 거야. 수온약층은 지금 이거죠, 이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 볼게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시작하는 점과 끝점을 볼게. 1번, 2번. 누가 더 온도가 높나요? 1번이랑 2번 중에서. 온도는 이거예요, 이거 수온.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야 돼. 그러면 1번이랑 2번 중에서 1번이 더 온도가 높죠? 2번은 비교적 낮아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온도가 낮은 차가운 물이 지금 따뜻한 물 아래쪽에 내려와 있죠. 밑에 쪽에. 지금 밑에 와 있죠. 이미. 위쪽은 따뜻한 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그림을 봤을 때 A 경우예요. B 경우예요. 지금 수온약층은 A 경우에 해당돼요. A 경우. 차가운 물이 밑에 있고 따뜻한 물이 위에 있는 경우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섞일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차가운 건 무겁기 때문에 밑쪽에 있는 게 맞는 거고요. 따뜻한 거는 가볍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해요. 안정. 수온약층은 안정해요. 섞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섞이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는 심해층에서 물질이 올라가고 싶고 혼합층에서 물질이 내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체크한 이 수온약층은 안정하죠. 서로 섞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혼합층에서 물질이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고요. 심해층에서 물질이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 왜냐면 수온약층이 대류하지 않기 때문에, 섞이지 않고 안정하기 때문에 서로의 물질 교환을 차단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 밀도 때문이에요. 밀도. 수온약층의 밀도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하기 때문에 서로 물질이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왼쪽에 대류가 발생하지 않아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온약층이다. 왜냐면 밀도가 커서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수온약층도 어떤 경우에 잘 발달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두 가지 경우. 자,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여러분.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리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리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누가 가장 수온약층이 잘 발달했냐면 이 녹색 색깔이, 연두 색깔이 가장 잘 발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온약층이 잘 발달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작과 끝의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말과 같아요. 온도 차이가 크면 더 안정해지거든.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안정해져요. 그래서 더 잘 발달했다, 더 안정했다는 말은 안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시작하는 점과 끝점의 온도 차이가 가장 큰 경우, 그 경우가 수온약층이 가장 잘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수온약층은 어떤 경우에 잘 발달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표층 수온이 높은 여름과 저위도에서 잘 발달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온이 높기 때문이에요. 수온이 높은 경우에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표층수온이 높은 경우.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 자, 1월은 이만큼, 1월은 이만큼이 수온 약층이죠. 근데 8월은 어때요? 8월은 이만큼이 지금 수온 약층이죠. 온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8월에 표층 수온이 더 높기 때문이야. 수온 약층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시작하는 점과 끝점이 중요하거든. 근데 여기 시작하는 점은 혼합층이랑 연결이 돼 있고요. 끝점은 심해층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심해층은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여기야. 위도가 달라져도 항상 여기야. 심해층의 온도는. 그런데 여기 있는 혼합층의 온도는 계속 달라지죠. 왜 달라지냐면 태양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여름이나 혹은 저위도 지역에서 훨씬 더 이런 수온 약층이 더 잘 발달하고요. 저위도랑 중위도를 비교해봤을 때 중위도는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러나 저위도는 이만큼이나 되죠. 그래서 심해층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표층 온도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표층 온도가 높은 여름이나 저위도 지역에서 훨씬 더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하고요. 여기 밑에는 다른 얘기예요. 밑에 있는 거 볼게요. 고위도 지역에서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매우 작아서 심해층과 표층의 수온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발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림 지우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건 고위도야, 고위도. 고위도 라인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심해층, 수온 약층, 혼합층의 구분이 잘 안 가죠. 이 이유는 뭐냐면 고위도는 표층 수온이 심해층의 온도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 여기서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심해층과 표층의 수온 차이가 거의 적기 때문에. 자, 마지막 심해층은 별 특징이 없어요. 심해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일정해지는데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나 여기 하나 빠졌네.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게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입니다. 저 위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활용하지 않았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잘 나오는데 이런 그래프는 선생님이 그리는 이 그래프랑 완전히 다른 그래프죠.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만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위도가 30도 있어요. 위도가 30도. 이거 일단 오른쪽 거 지울게. 왼쪽 거. 자, 위도가 30도 있어요. 30도인 지역에서는 지금 이게 수심이고요. 이거는 수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그래프 자체. 이 선생님이 그린 이 그래프 자체가 수온을 나타내는 건데 볼게. 30도에서 지금 여기까지를 혼합층이라고 말해요. 혼합층. 됐어요, 여러분? 여기 혼합층이 적혀 있네.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이 색칠하는 거 이거는 수온 약층. 그리고 그 다음 색칠하는 거는 심해층이고요. 됐죠? 두 번째는 이제 0도를 할 거예요. 0도. 혼합층이 어디 있냐면 여기까지 있네. 혼합층. 그리고 수온 약층 여기까지 있고요. 심해층은 여기까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30도가 0도보다 혼합층이 더 두껍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온 약층의 시작하는 깊이가 30도는 여기인데 0도는 여기부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30도 지역에서 혼합층은 여기까지, 0도는 여기까지네. 수온 약층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네. 그리고 심해층은 여기까지네. 생각을 하고요. 그럼 60도 이상인 지역은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심해층인 거지. 다 심해층.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색깔을 구분해서 그래프를 해석을 해두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 다음 건 여러분 염분이에요. 염분. 자, 염분이라는 거는 여기 볼게.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염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금, 나트륨,
염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칼륨, 뭐 칼슘, 뭐 다 말해요. 쉽게 말하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모든 것들을 염류라고 말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1kg 속에 얼마만큼 들어있어를 따지는 게 염분이에요, 염분. 그때 단위를 PSU라고 읽고요. 그리고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 PSU 정도 돼요. 자, 이 염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당연히 강수량과 증발량이에요. 강수량과 증발량.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증발량이 크면 염분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결빙과 해빙, 뭐 담수의 유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증발량과 강수량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서 증발량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저위도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으니까 증발도 많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긋는 거는 증발량입니다. 증발량. 이게 증발량이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0도 지형에서 가장 높진 않죠. 두 번째, 이번에 긋는 거는 강수량이야. 강수량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도 지역에서는, 0도 지역에서는 증발량이 가장 높진 않지만 강수량이 가장 높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만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요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 결과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적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금 낮죠. 표층 수온은 어떻게 되냐, 표층 염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표층 염분이랑 증발량 빼기 강수량한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죠. 여기 극지방은 좀 다르지만 이 지역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표층 염분은 증발량과 강수량 가지고 거의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것들을 볼게요. 1번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큰 중위도 지역. 중위도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커요. 어디냐면 이 부분을 말해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높아요. 반대로 적도는 증발량보다는 강수량이 더 많아. 비가 더 많이 내려요, 사실은. 그래서 염분이 훨씬 더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 극지방은 비교적 증발량이 적어요. 그리고 빙하가 녹는 지역도 있고요. 빙하가 어는 지역도 있겠죠. 계절에 따라서 얼고 녹을 수 있겠죠. 빙하가 녹는 지역은 비교적 염분이 낮고요. 빙하가 어는 지역은, 결빙되는 지역은 비교적 염분이 높아요. 융해라는 건 빙하가 녹는 거고요. 결빙은 빙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빙하가, 다시 말해서 소금물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이 얼어요, 얼음. 소금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소금물이 얼면 얼음이 짜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소금물이잖아요. 얘가 이제 얼음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때 얼 때는 소금은 안 얼고요. 물만 얼어요. 물만 이렇게 생각해. 이게 다 소금물이야, 소금물. 이게 다 소금물인데 얘가 지금 얼어요, 얼음. 얼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얼음이 툭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직 얼지 못하는 물들이 여기 있을 거는, 이게 물의 높이는 낮아지겠죠. 이거 얼음이 돼요. 근데 이때 얼음은 소금물을 빼고 순수 물만 얼어져요. 물만. 그러면 남아있는 이 지역은 염분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염분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물은 일부 얼어가지고 얼음이 돼버렸잖아요. 염류의 양은, 녹아있는 물질의 양은 같은데 물만 지금 얼음으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물 속에 있는 염분의 양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빙이 된다, 얼음이 온다라고 하면 얼음 안에는 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염류들, 녹아있는 물질들은 다 바다로 빠져요. 그래서 바다의 염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빙하가 융해돼요. 빙하가 녹으면 어때요? 주변에 바닷물에 지금 물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세 번째, 육지에서 담수가 흘러나오는 연안은 대양의 중심부보다 표층 염분이 낮다. 이렇게 말해요. 담수라는 거는 이제 바닷물을 제외한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바닷물은 짜잖아요. 바다는 짠물이라고요. 담수, 바다를 제외하고 담수는 안 짠물이야. 당연히 여러분, 육지에 닿아서 담수가 흘러나오는 연안, 바닷물인데 육지에서 담수가 강이 막 흘러나오는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담수가 막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안 짠물이 막 공급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염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대양의 중심부는 어때요? 강이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짠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육지랑 붙어 있는 부분은 염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강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볼 거는 이겁니다. 계절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표층 염류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물이 여기도 담수가 공급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겨울보다는 비교적 염분이 낮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 여러분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밀도입니다. 밀도. 물의 밀도를 보는데 밀도는 간단해요. 밀도는 수온이랑 반비례하고요. 염분이랑 수압이랑 비례해요. 여기서 가장 영향 많이 끼치는 건 수온이야. 뭐니 해도 수온이야. 수온. 그 다음 이제 염분, 수압은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수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위도에 따라서 밀도가 어떤지를 봤어요. 수온은 당연히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적도가 높고 이 극지방이 낮겠죠. 밀도는 어떻게 돼요? 라고 봤을 때 얘랑 반대로 그려진다. 수온이랑 밀도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봐도 똑같아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죠?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했던 거 있죠? 수온이 1로 갈수록 수온이 높은데 얘랑 반대로 밀도는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밀도는 이렇게 그려져요. 얘랑은 지금 반대죠, 반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밀도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남반구의 경우 80도, 남이 80도에서 높고요. 북반구는 50에서 60도 부근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적도에서는 최소값을 가진다. 북반구의 경우에는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에서 해수의 저위도와 중위도 해역에서 해수의 밀도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커지다가 심해는 거의 일정해진다. 그 위에서 말하는 이거 말하고 싶어요. 이거 거의 나중에는 일정해져요. 자, 그러면 볼게. 여기 남반구에서 이거는 뒤에 배울 내용인데 남반구에서 80도 부근에서 가장 높고 북반구에서는 50에서 60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심층 여기서는 이제 물이 가라앉아.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남반구 80도와 북반구 50, 60에서는 밀도가 가장 높아요. 표층이 이렇게 있는 바닷물이 있는데 남반구 80도와 그리고 50에서 60에서 가장 여기에 선생님이 체크하는 이 부분의 밀도가 가장 높아요. 밀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무겁다는 거죠. 얘 가라앉아요. 나중에 밑으로. 그래서 가라앉아서 나중에 심층 해류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이거는 뒤에 더 자세히 배울게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만 넘어가세요. 자, 밀도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밑에 수온 염분도를 하기 전에 앞서서 밀도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밀도. 자, 표층 수온 알겠어. 염분도 알겠어요. 근데 밀도는 왜 배울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밀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물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어떤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 있어요. 여기에 수온이 있고요. 얘의 온도가 이 정도 있고 얘의 염분이 이 정도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가지고는 얘의 밀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수온과 염분이 결정된 이 바닷물은 성질이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대기 시간에 배운 기단 있죠. 기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닷물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결정되면 잘 변하지 않아요. 잘 섞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육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밀도는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깊어질수록 밀도는 높아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밀도가 이건 1, 2, 3, 4 깊어질수록 밀도가 커지도록 그릴게요. 그리고 육지에서 바닷물이 들어와요. 자, 이 물이 들어왔을 때 이 물만의 수온이 있고요. 물만의 염분이 있고요. 그럼 물만의 밀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밀도가 얘는 2.5 정도가 돼요. 그럼 이 물은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 물은 어디로 갈까요? 흘러 들어와가지고 2.5인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죠. 왜냐면 자기가 2.5니까 2보다는 낮아질 수도 없고 3보다는 커질 수 없으니까 여기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여기 머물러 가지고 여기 머물러 가지고 여기 따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됐죠,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은 성질 결정되면 잘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거랑 섞이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결정이 되면 자기 밀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얘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보면 해수의 밀도를 알 수 있고 해수의 특성과 이동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 바닷물은 어디서 왔지 대체? 이런 것들은 이 밀도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밀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밑에 나와 있죠. 성질이 다른 해수 덩어리는 쉽게 섞이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특성을 유지함으로 이동을 가늠할 수 있다. 어디서 이동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X축은 염분이고요. Y축은 수온이고 선생님이 그은 이 선들 안에 있는 이 선들은 다 밀도선이에요. 밀도선. 밀도는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도록 그려져 있어. 그래프 이 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은 이 선보다는 이 선이 훨씬 더 밀도가 더 크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도록 그려져 있어요.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수온 염분도 혹은 TS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 하나만 있으면 얘 밀도가 얼마쯤인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볼게요, 한번. 이거 우리 지질 부분에서 배웠는데 이런 거 뭐 배웠죠? 이 그래프 하나면 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이거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기억나면 말해줄게.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어디서 물을 가져왔는데 어떤 물은 여기 A고요. 어디서 물 가져왔는데 어떤 물은 B고요. 여기는 C야, 여러분. 온도는 누가 가장 높아요? 온도는 위로 갈수록 높아지니까 C가 가장 높아요. C, B, A야. 염분은 가장 누가 높아요? 염분은 B랑 C랑 같네.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그리고 A가 가장 작네요. 자, 밀도는 누가 커요? 자, 밀도는 수온, 염분, 수압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수압은 거의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염분. 그러니까 수온과 염분 가지고 밀도를 결정하면 돼요. 자, 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누가 밀도가 가장 커요? 밀도는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1로 갈수록 가장 크죠? 자, A랑 B는 같은 라인에 있네. A랑 B가 밀도가 같고요. 그 다음 C는 저 뒤에 있네. C가 가장 낮아요. 됐죠, 여러분? 수온과 염분을 이 그래프상에서 어떤 바닷물을 떠왔을 때 수온이 이만큼이고 염분이 이만큼이다. 이만큼이네. 그럼 밀도 이만큼이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래프. 이거 수온 염분도라고 말을 해요. 자, 이 그래프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여러분. 자, 밑으로 갈게요. 밑에는 용존 기체입니다. 용존 기체.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것까지만 하면 끝나요. 자, 얼마만큼 녹아있는가, 무엇이 녹아있는가를 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간단해요. 해수의 용존 기체량은 1차적으로 온도, 대기압, 염분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녹아있는 기체는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프로 그리면 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요. 미안. 산소는 이렇게 그려지네.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표층이 높고요. 얘는 높아요. 표층이 높고 심해로 갈수록 다시 또 높아지는 특징이 있고요. 중간에는 내려가죠. 이산화탄소는 그냥 내려갈수록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 그래서 우리가 용존 산소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말한 첫 번째 이거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 높아진 이유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 2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1번.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과 대기로부터의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표층의
가장 산소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 간단하죠. 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떠 있어요. 얘들이 광합성을 하네. 그러면 산소 만들어내겠죠. 당연히 표층에 산소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기로부터 산소가 또 공급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산소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표층에 산소가 많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체크한 이 빨간색 나오자. 없네, 빨간색.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은 아까 그 이유 때문에 높은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낮아지죠.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기로부터 공급량이 줄어들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면 되는데 여기는 다시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2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심층에서는 극지방이 표층에서 침강한 찬 해수로 인해서 용존 산소량이 약간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차가운 물이 따뜻한 물보다 산소가 훨씬 더 많이 녹을 수 있어요. 차가운 물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심해에서는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물이 침강해가지고 전 세계 바다 밑을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지방에서 침강한 차가운 물에 녹아있는 그 많은 용존 산소량 때문에 전 세계 바다에 있는 심층 부분이 용존 산소량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뭐 했냐면 이거 심층해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이제 밀도가 크니까 차가운 물이 확 침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강을 해가지고 전 바다 심층을 막 휘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층에서 침강한 차가운 물에 녹아있는 산소 때문에 심층 부분의 산소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심층해류랑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면 좋아요. 됐죠, 여러분? 두 번째는 용존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산소보다 훨씬 더 잘 녹아요, 물에. 용해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양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전체적으로. 두 번째, 표층에서는 광합성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작지만 깊어질수록 증가한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생각을 했을 때 광합성을 생각하면 되는데 광합성은 당연히 표층 부분에서는 산소를 만들어내느라 이산화탄소를 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량이 작아요. 그래서 작은데 이 광합성하는 구역을 지나면 점점점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여러분? 좋아요. 밑으로 갈게요. 5번,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수온과 염분 분포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부근은 어떤지 한번 볼 거야. 자, 가는 표층 수온이고요. 나는 표층 염분이에요. 2월, 8월,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여러분들 잘 볼게요. 첫 번째, 표층 수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한 여름철에 높고요. 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높다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여러분, 표층 수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강한 여름에 높을 수밖에 없죠. 2월이랑 8월을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8월이 높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으니까. 근데 두 번째, 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높다라고 말해요. 난류. 우리가 물을 크게 차가운 물, 따뜻한 물로 하는데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저기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크게 큰 물줄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 밑에서 슉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얘들 슉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물은 비교적 따뜻한 물이야. 비교적 저위도에서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야, 따뜻한 물. 그리고 저기 고위도 북쪽 러시아 쪽에서 물이 또 내려와요. 물줄기가 이렇게 슉. 이거는 비교적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을 우리는 한류라고 말을 하고요. 따뜻한 물을 우리는 난류라고 말을 해요. 난류. 자, 이때 여러분 차가운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은 내려와봤자 뭐 이만큼까지밖에 못 내려와요. 많이 내려와봤자. 요새는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못 내려오게 하는데 어쨌든 내려와봤자 이만큼이야.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따뜻한 물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 남해 지역은 1년 내내 따뜻한 물만 계속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서해, 동해, 남해를 비교해보면 남해의 온도가 가장 높죠. 서해, 동해, 남해를 비교해보면 남해가 비교적 온도가 높죠. 그래서 따뜻한 물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사실은 남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남해. 두 번째, 황해. 황해는 서해죠. 평균 수심이 얕아서 수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수심이 얕아가지고 물의 양이 적어요. 물의 양이 적으면 아까 위에서 했죠. 비열 생각해 볼게요. 물의 양이 적으면 비열이 다시 말할게. 물의 양이 많은 곳과 적은 걸 비교해 봤을 때 물의 양이 많은 곳의 비열이 훨씬 더 높겠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훨씬 더 커요. 미안, 선생님이 그냥 그리면서 할게요. 자, 하나는 물탱크가 이만큼이고 하나는 물탱크가 이만큼밖에 안 돼. 그 물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둘 다 물 들어 있고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은 누가 더 많아요? 당연히 첫 번째가 훨씬 더 많겠죠. 근데 황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이거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황해가 비교적 연교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표층연분은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대체로 낮죠. 당연하죠, 여러분. 비 많이 오니까 강수량 많으니까 표층연분 낮아요. 두 번째, 강물이 유입되는 연안에서 가장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볼게요. 자, 여기 서해, 동해, 남해, 서해, 동해, 남해. 여러분, 비교적 염분이 낮은 거, 서해, 동해, 남해 어딘가요, 여러분? 서해죠, 여러분. 서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번째예요. 이거. 강물이 유입되는 연안은 사실은 서해를 말해요. 황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에 큰 산맥이 있어요. 여기 이쪽 동쪽에 있는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태백산맥은 지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어때요? 강물은 비교적 지대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비교적 강물이 여기 서해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담수의 유입이 많으니까 표층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다. 태백산맥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 한류보다는 난류가 흐르는 지역의 표층 염분이 더 높게 나타난다. 여기 아까 따뜻한 물, 찬물 했었잖아요. 근데 찬물의 염분이 비교적 더 높아요. 따뜻한 물의 비교적 염분이 더 높아. 그 말은 뭐예요? 남해 지역의 염분이 비교적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체크를 해봤을 때 비교적 남해는 염분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론이 끝나고요. 마지막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두 그래프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해석하지 못하면 일단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것만 빨리 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자, 동해 어느 지역의 수온 염분도, 아까 수온 염분도 했죠. 수온 염분도를 가져오면 밀도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다. 동해 지역의 수심에 따라서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심이 0인 지역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만큼이고요. 수심이 10도인 지역에서 수온 염분을 찍으니까 이만큼, 수심이 50도는 이만큼, 수심이 100m는 이만큼, 500m는 이만큼 이렇게 찍은 거예요, 여러분. 찍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프를 찍고 나서 보니까 이 그래프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봤을 때 문제를 어떤 거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봐요. 자, 혼합층은 어디까지인가? 혼합층은 몇 미터까지인가?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이 그래프 가지고 갑자기 혼합층을 물어보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은 이렇게 그려지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이거 선생님 뭐 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이거 온도 가지고 나눠요. 온도 가지고. 혼합층은 온도가 일정한 층이고요. 수온약층은 온도가 내려가는 층이고요. 심해층은 다시 일정해지는 층이란 말이야. 자, 이 그래프에서 볼게요. 0에서 10도까지 갈 때 온도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온도 이거죠.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온도 안 내려가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혼합층이야. 근데 10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온도가 내려가네.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어디까지? 500m까지 내려가네. 이거 뭐죠, 여러분? 수온약층인 거예요. 심해층은 아직 안 나온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혼합층.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래프 가지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물어보는 거는 수온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더 나아가면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보라 색깔이 수온약층인 건 나왔죠, 여러분? 그럼 선생님 이거 물어볼게요. 2번 50m에서 300m 할게요. 300m 사이에서는 대류가 발생한다 안 한다? 대류 OX. 대류는 뭐예요, 여러분? 대류는 밀도랑 관련이 있는데 밀도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수온이랑 관련이 있어요. 수온 가지고 대류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하면 돼요. 자, 50m랑 300m라고 했으니까 일단 체크를 할게요. 50m 여기, 300m 여기쯤 되겠네. 자, 이때 수온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온이 내려가죠. 수온이 내려가죠. 밑으로 갈수록 내려가요. 자, 이렇게 50m가 있고요. 이거 미안. 50m가 있고 이렇게 300m가 있어요. 수온이 내려가네. 자, 대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거 체크해 보면 되겠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수온이 내려가네. 수온이 얘가 더 낮고요. 얘가 수온이 높아요. 둘이 섞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류? 섞일 필요가 없죠. 대류 안 일어난다 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해석하고요. 두 번째 있는 그래프는 아까 해석한 거랑 좀 비슷한데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기피에 따른 수온 변화예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아까 뭐랑 비슷하냐면 이거 있죠, 이거.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랑. 다시 와서 볼게요. 자, 이거는 계절이야. 아까는 위도고요. 이건 계절만 달라진 거예요. 볼게요. 여기 11월 볼게요. 11월 이거랑 이 라인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 라인에 따라서 온도가 지금 계속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숫자가 온도란 말이야, 온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내려갈수록 계속 이 라인을 따라가니까 일정하죠. 일정한데 어디부터 달라져요? 어디부터 달라지냐면 여기부터 지금 달라져요. 여기부터는 지금 뭐가 돼요? 수온 약층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그은 여기가 혼합층이 되고요. 선생님이 색칠한 여기가 수온 약층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여러분? 9월달 해볼게요. 9월달. 9월달은 어때요? 쭉 내려가면 온도가 13도로 일정한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른 선으로 바뀌죠. 다른 선으로 바뀌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손이 지금 내려갈수록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윗부분이 혼합층, 아랫부분이 수온 약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5월달 해볼게요. 5월달 여러분 한번 해봐요. 5월달 혼합층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볼게요. 5월달은 자, 정지하고 여러분 한번 해봐요. 자, 5월달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달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도가 내려가요. 미안, 온도가 일정해요. 7도로 일정해. 7도로 여기까지 일정하죠. 여기까지가 혼합층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선으로 이제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수온약층이 돼요. 수온약층. 심해층은 어딘지 모르겠어. 심해층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기까지 되고요. 뭐 심해층은 그 이유가 되겠네. 심해층은 뭐 그 이유 이게 뭐 다 심해층이 되겠네요. 심해층. 됐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파트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습지에 보여준 그래프 있죠. 이런 것들, 그래프나 이거 우리나라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봐줘야 된다. 오케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